어서 오세요, 손님. 국수 드릴까요? 허름한 골목 끝 미잔의 국수집에 중년의 신사가 들어왔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에 명품 구두를 신은 이 골목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남자는 구석 창가 자리에 앉아 국수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그릇을 비웠어요. 숟가락을 내려놓는 남자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날 이후 매일 왔어요.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국수 한 그릇. 대체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국수를 먹으며 눈물을 흘리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께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새벽 5시 골목 끝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국수집에 불이 켜졌습니다. 미잔의 국수 간판 글씨는 반쯤 발해 있었고 유리문에는 오래된 테이프 자국이 군데군데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는 벌써 커다란 솥이 보글보글 소리를 내고 있었죠. 미자가 멸치와 다시마를 건져내며 국자로 육수를 저었습니다. 왼쪽 어깨에서 저릿한 통증이 팔 끝까지 타고 내려왔지만 미자는 국자를 놓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고 왼팔을 오른손으로 꾹 누른 뒤 다시 솥 앞에 섰습니다. 어깨를 다친 건 10년도 넘은 일이었죠. 하지만 통증은 오래된 비처럼 이자가 붙어서 해가 갈수록 더 깊어져만 갔어요. 새벽마다 팔을 올리는 것조차 버거웠지만 이 솥 앞에 서지 않으면 오늘 하루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육수에서 김이 피어올랐어요. 뽀얀 김 사이로 미자의 얼굴이 잠깐 보였다가 흐려졌습니다. 52, 이 가게를 연지 8회째였죠. 8회 동안 단 하루도 이 새벽을 걸은 적이 없었어요. 아플 때도 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명절에 손님이 한 명도 안 올 거라는 걸 알면서도 미자는 새벽 5시에 불을 켰습니다. 그게 미자가 세상을 버티는 방식이었어요. 면을 삶고 고명을 썰고 반찬통을 채우는 동안 시계는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미자가 앞치마를 고쳐매는데 가게 문이 벌컥 열렸어요. 엄마, 나왔어. 아들 지환이 가방을 한쪽 어깨에 걸친 채 들어왔습니다. 21살. 방학이라 엄마 가게 일을 돕고 있었죠. 지환은 들어오자마자 손을 씻고 앞치마를 두르더니 홀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어요. 군말 없이 물수건을 짜서 한 테이블 한 테이블 훑어나가는 손놀림이 익숙했습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엄마가 힘들다는 걸 말로 하기 전에 먼저 알아채는 아이였죠. 어깨 또 아팠지? 아침에 파스 냄새 났어. 지환이 테이블을 닦으며 툭 던졌습니다. 미자는 괜히 들킨 것 같아 어깨를 으쓱해 보였어요. 에이,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미자가 웃어 보였지만 지환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엄마가 무거운 반찬통을 들려고 하면 슬쩍 먼저 손을 뻗었어요. 말없이 하는 그 배려가 미자의 마음을 찡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미자 역시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자는 원래 그렇게 말 대신 손으로 서로를 챙기는 사이였어요. 12시가 되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의 국수집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어요. 근처 공사장 인부들과 시장 상인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죠. 미자는 쉴 틈 없이 면을 삶고 육수를 붓고 그릇을 날랐습니다. 지환은 홀을 뛰어다니며 주문을 받고 빈 그릇을 치우고 계산을 했어요. 좁은 가게 안에서 두 사람은 말 한마디 없이도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미자가 그릇을 내밀면 지환이 받아 나르고 지환이 주문을 외치면 미자가 고개 한번 끄덕이는 것으로 충분했죠. 점심 전쟁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어요. 미자는 면을 건지다 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차림새였어요. 깔끔하게 다린 진한 남색 정장에 구두는 번들거릴 만큼 광이 나 있었죠. 이 허름한 골목 국수집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수 드릴까요? 미자가 언제나처럼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남자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붙은 손글씨 메뉴판, 낡은 플라스틱 의자, 스테인리스 젓가락통. 남자의 시선이 그 하나하나를 더듬었어요.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는 사람처럼요. 네. 남자가 짧게 대답하고 가게 구석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점심때 손님들이 북적이는 한가운데서 그 자리만 비어 있었던 건 묘한 우연이었죠. 남자는 메뉴판을 보지도 않고 그저 가게 안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자가 국수 한 그릇을 내왔습니다. 뜨거운 육수 위에 파 송송, 깨 솔솔 뿌려진 정갈한 한 그릇이었어요. 남자가 숟가락을 들어 육수를 한 모금 떴습니다. 입안에 넣는 순간 남자의 숟가락이 멈췄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눈을 감지도 않았고 표정이 변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숟가락을 쥔 손가락 끝에 아주 미세하게 힘이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꾹 눌러 삼키듯 남자는 다음 숟가락을 천천히 떴어요. 그렇게 남자는 소리 없이 국수를 비웠습니다. 한 젓가락도 남기지 않았어요. 육수까지 깨끗이 들이킨 빈 그릇이 테이블 위에 놓였죠.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로 왔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어요. 남자는 10,000원짜리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국수 한 그릇에 7,000원. 미자가 거스름 돈을 건네려는데 남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남자는 가게를 한번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솥이 끓고 있는 주방 쪽을, 벽에 걸린 낡은 시계를, 그리고 앞치마를 두른 채 서 있는 미자를요. 남자의 눈이 미자의 왼쪽 어깨 위에서 아주 잠깐 머물렀습니다. 미자는 알아채지 못했어요. 남자가 고개를 돌리고 문을 열고 나갔죠.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뒷모습이 묘하게 쓸쓸했습니다. 잘 차려입은 사람인데 어딘가 허전해 보였어요. 미자가 빈 그릇을 치우며 중얼거렸습니다. 잘 차려입은 양반이 쓸쓸해 보이네. 지화는 그 말을 듣고 문 밖을 흘끗 봤지만 남자는 이미 골목을 돌아 사라진 뒤였어요. 다음 날도 남자는 왔습니다. 정확히 같은 시간, 같은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국수 한 그릇을 소리 없이 비우고 10,000원을 내고 거스름 돈을 사양하고 나갔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미자는 슬슬 그 남자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저 손님 또 오셨네. 미자가 지환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지환은 별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국수를 날랐어요. 구석 자리에 앉은 남자 앞에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남자가 고개를 살짝 숙여 답례했어요. 지환이 돌아서려는데 남자가 육수를 한 숟갈 떴습니다. 그리고 국수를 먹던 중이었어요. 남자가 무심코 오른손 검지를 들어 콧등을 쓱 문질렀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어요. 본인도 의식하지 못한 듯한 습관처럼 배어있는 움직임이었죠. 지환의 발이 멈췄습니다. 옆 테이블에 물컵을 내려놓으려던 손이 허공에서 굳었어요. 지환의 눈이 남자의 손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검지로 콧등을 쓱 만지는 그 동작.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어디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본 적이 있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뭔가 흐릿한 것이 스치고 지나갔어요. 형태를 알 수 없는 기억 같기도 하고 착각 같기도 한 묘한 감각이었죠. 지환은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물컵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주방 쪽으로 돌아섰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등 뒤에서 남자가 조용히 국수를 먹는 소리가 들렸어요. 젓가락이 그릇 벽에 부딪히는 작은 소리, 육수를 삼키는 소리. 지화는 설거지를 하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닌데, 무엇이 아닌 건지 자기 자신도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저 아니라고, 그럴 리가 없다고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손에 들린 그릇을 씻으면서도 지환의 시선은 자꾸만 구석 자리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남자는 여느 날처럼 국수를 깨끗이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계산을 마치고 문을 열고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가게 안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지환의 등 위에 머물렀어요.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짧은 순간이었죠. 남자가 유리문을 닫고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가게 안에는 다시 점심 전쟁의 소란함만 남았어요. 미자는 면을 삶고 지환은 서빙을 하고 하루는 어제와 다름없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지환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그 동작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었어요. 검지로 콧등을 쓱 만지던 손. 그 손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어디서 봤을까? 지환은 기억을 더듬어 보았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운 지환은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그 손짓이 희미하게 맴돌았지만 형체가 잡히지 않았어요. 이윽고 지환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낼 필요 없다고, 그냥 이상한 느낌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면서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마지막 설거지까지 끝낸 시각은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지환은 벌써 제 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어요. 미자는 부엌불을 끄고 거실 구석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솥 앞에 서 있던 다리가 후들거렸고 왼쪽 어깨는 안에서 누군가 못을 박아 넣은 것처럼 욱신거렸어요. 미자가 서랍에서 파스를 꺼냈습니다. 접착면을 뜯는 손가락에 힘이 없었어요. 겨우 한 장을 떼어 어깨 위에 붙이려는데 왼팔이 올라가질 않았습니다. 미자는 이를 악물고 오른손으로 왼팔을 들어 올려 가까스로 파스를 붙였어요. 차가운 멘톨 냄새가 코끝을 찔렀죠. 이 냄새가 미자에게는 향수보다 익숙했습니다. 10년 넘게 매일 밤 맡아온 냄새였으니까요. 파스를 붙이고 나서도 미자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벽에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어요. 형광등은 이미 꺼져 있었고 거실에는 부엌 쪽에서 새어나오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깔려 있었죠. 그 어둠 속에서 미자의 눈이 멍하니 한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천장이었지만 미자의 머릿속에는 아주 오래된 풍경 하나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지환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이었습니다. 3월이었는데도 바람이 제법 차가웠어요. 교문 앞에는 형형색색 가방을 맨 아이들이 부모 손을 잡고 줄을 지어 들어가고 있었죠. 아빠 손을 꼭 잡은 아이, 엄마 아빠가 양쪽에서 손을 하나씩 잡아준 아이,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4명이 함께 나온 아이도 있었습니다. 교정 가득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런데 교문 바로 옆 담벼락 아래에 혼자 서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노란 가방이 작은 등에서 흘러내릴 듯 크고 교복 바지는 아직 기장을 줄이지 못해 끝이 접혀 있었어요. 지환이었습니다. 7살 지환이 두 손으로 가방 끈을 꼭 움켜쥔 채 교문 안쪽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부모 손을 잡고 지나갈 때마다 지환의 시선이 그 잡은 손을 따라갔지만 작은 입술은 꾹 다물려 있었죠. 울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다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미자는 그 시각 공사장에 있었어요.
건물 철거 현장에서 나오는 폐자재를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일당 5만 원, 새벽 6시에 시작해서 보통 오후 4시에 끝나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날은 사정이 달랐어요. 입학식이 9시라 반나절만 일하고 빠지겠다고 했더니 현장 소장이 대놓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요즘 일당 받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빠지면 내일부터 안 불러. 미자는 이를 악물었어요. 일당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3년 전 해외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어린 아들을 키우며 빚까지 갚아야 했으니까요. 밀린 월세에 지원 학용품비에 공과금까지 하루라도 빠지면 그달 생활이 무너지는 형편이었어요. 미자는 새벽 4시에 일어나 현장으로 갔습니다. 남들보다 2시간 먼저 나와서 다른 사람 몫의 절반을 미리 해놓았어요. 폐자재가 담긴 마대를 등에 지고 나르고 또 날랐죠. 먼지가 코와 입안까지 파고들었고 장갑 사이로 시멘트 가루가 스며들어 손이 거칠게 갈라졌습니다. 어깨가 무거웠지만 아이의 입학식에 가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9시 10분 전이 되어서야 미자는 간신히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작업복 위에 걸쳐 입은 얇은 점퍼가 땀에 젖어 등에 달라붙어 있었죠. 학교까지는 버스로 새 정거장이었지만 미자는 뛰었어요. 버스를 기다리는 3분이 아까워서였습니다. 먼지가 묻은 작업화가 아스팔트를 때렸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교문이 보였을 때 미자의 발이 더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교문 앞에 다다른 순간 미자는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교정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이었죠. 입학을 축하합니다. 라는 현수막 아래에서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아빠가 아이를 번쩍 들어 어깨 위에 올려주는 모습, 엄마가 교복 옷깃을 다정하게 여며주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자는 자신의 차림새를 내려다보았어요. 시멘트 가루가 묻은 작업복, 먼지투성이 작업화, 땀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은 머리카락.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하지만 금세 고개를 들었어요. 부끄러워할 시간 따위 없었습니다. 미자의 눈에 지환이 들어왔어요. 담벼락 아래에 혼자 서서 교문 안쪽만 바라보고 있는 작은 뒷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이미 다 들어간 뒤였죠. 미자가 헐레벌떡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지환아, 늦어서 미안해. 지환이 돌아보았어요. 엄마를 본 순간 꾹 참고 있던 것이 무너졌는지 눈가가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지환은 울지 않았어요. 대신 작은 입으로 이렇게 말했죠. 괜찮아, 엄마. 7살짜리 아이가 하기엔 너무 어른스러운 말이었습니다. 미자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오래 혼자 서서 기다렸을까? 다른 아이들이 아빠 손을 잡고 지나가는 걸 보면서 얼마나 입술을 깨물었을까? 미자가 달려가 지환의 손을 잡으려고 왼팔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어깨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어요. 뭔가가 끊어지는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미자의 시야가 하얗게 번졌어요. 통증이 어깨를 타고 목까지 번지더니 왼팔 전체가 힘을 잃고 축 늘어졌습니다. 무리한 노동에 시달리던 어깨 인대가 끝내 나가버린 것이었어요. 미자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이를 꽉 깨물어 소리가 새어나오지 못하게 막았어요. 아이 앞에서 쓰러질 수는 없었습니다. 미자는 떨리는 오른손으로 지환의 손을 잡았어요. 왼팔은 힘없이 늘어진 채였죠. 지환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팔 왜 그래? 아, 이거 아침에 좀 부딪혔나 봐. 괜찮아. 미자가 웃어 보였습니다. 입꼬리를 올리는데 어깨에서 또 한 번 통증이 쏘아올랐지만 미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른손으로 지환의 작은 손을 꼭 쥐고
교문을 들어섰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양쪽 손을 부모님에게 맡기고 제잘거리며 걸어갔지만 지환과 미자는 한쪽 손만 잡은 채 조용히 걸었어요. 미자의 늘어진 왼팔이 걸음에 맞춰 무기력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미자의 왼쪽 어깨는 한 번도 제대로 나은 적이 없었어요. 거실 벽에 기댄 미자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미자는 손등으로 재빨리 훔쳤어요. 혼자 있는데도 우는 모습을 들킬까봐 급히 지우는 손이었죠. 미자는 원래 잘 울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유해조차 돌려받지 못했을 때도 미자는 울 틈 대신 할 일을 찾았어요. 울어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미자는 너무 일찍 배워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미자가 무릎을 짚고 일어섰어요. 어깨가 욱신거렸지만 내일 아침에 쓸 재료를 미리 꺼내 놓아야 했습니다. 냉장고 위 선반에 올려둔 상자를 내리려고 손을 뻗었어요. 상자를 당기는데 안쪽에서 뭔가가 걸렸습니다. 미자가 손을 더 넣어 잡아당기자 상자 뒤에 숨어있던 것이 살짝 모습을 드러냈어요. 낡은 가죽 표지의 앨범이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내려앉아 있었고 모서리는 눌려서 찌그러져 있었죠. 미자의 손이 멈췄어요. 그 앨범을 마지막으로 연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일부러 열지 않았어요. 미자가 앨범에서 손을 뗐습니다. 상자를 도로 밀어 넣었어요. 앨범이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미자는 선반에서 한 발 물러나며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환이 가끔 물어올 때가 있었어요.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냐고요. 그때마다 미자는 지환의 머리를 한번 쓸어주며 같은 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아빤 우리 지환이처럼 멋진 사람이지. 그 한마디 뒤에는 항상 침묵이 따라왔어요. 더 묻지 말라는 뜻이라는 걸 지환도 어느 순간부터 알아챘죠. 그래서 지환은 더 이상 아빠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미자도 먼저 꺼낸 적이 없었어요. 17년 전에 닫아버린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을 다시 열면 안에서 무엇이 쏟아져 나올지 미자 자신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미자는 그 시절을 떠올리지 않았고 그 앨범을 열지 않았습니다. 17년을 그렇게 살아온 거였어요. 미자가 부엌불을 끄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 남겨진 선반 위 상자 틈 사이로 앨범의 모서리가 아주 조금 삐져나와 있었어요. 먼지 쌓인 가죽 위로 부엌 창에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가늘게 한 줄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앨범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그 남자는 일주일째 왔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매일 점심시간이 시작되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와 구석 창가 자리에 앉았죠. 국수 한 그릇을 조용히 비우고 10,000원을 내고 거스름 돈을 사양하고 나갔습니다. 판에 박은 듯 같은 순서, 같은 자리, 같은 침묵이었어요. 미자는 나흘째부터 그 남자를 단골로 받아들였습니다. 매일 오니까 자연스럽게 자리를 비워두게 됐고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주문을 받을 것도 없이 바로 국수를 말아냈어요. 미자에게 그 남자는 그저 말이 없고 깔끔한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환은 달랐어요.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지환의 시선이 자꾸 그 남자에게 갔습니다. 처음에는 의식하지 못했어요. 그냥 서빙을 하다가 구석자리 쪽으로 눈이 가는 정도였죠. 독특한 단골이라서 그런 거라고 지환은 스스로 설명했습니다. 매일 정장을 차려입고 골목 국수집에 오는 사람이 흔한 건 아니니까요. 엿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점심 손님이 빠지고 가게가 한산해진 오후였어요. 미자는 주방에서 내일 쓸 양념을 준비하고 있었고 지환은 테이블을 닦고 있었죠. 남자가 구석자리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낮아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으로 보아 편한 통화는 아닌 것 같았어요. 이마에 주름이 잡히고 입꼬리가 굳어 있었습니다. 남자가 전화를 끊고 잠깐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오른손 검지를 들어 콧등을 쓱 문질렀습니다. 천천히 위에서 아래로 딱 한 번. 지환의 손이 멈췄습니다. 물수건을 쥔 채 옆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놓은 자세 그대로 굳었어요. 또 저거. 지환의 머릿속에서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첫날에도 봤던 동작이었어요. 검지로 콧등을 쓱 만지는 그 버릇. 사흘째에도 봤고 오늘 또 봤습니다. 3번이면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건 생각하다가 나오는 동작이 아니었습니다. 의식하지 않을 때 저절로 나오는 몸에 새겨진 버릇이었어요. 지환은 자신도 모르게 남자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시선이 마주칠 뻔한 순간 지환이 재빨리 고개를 돌리고 물수건으로 테이블을 훔쳤습니다. 심장이 괜히 빨라졌어요. 들킨 것도 아닌데 왜 이러는지 지환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마감을 끝내고 지환이 집에서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방학이라고 해도 기말 레포트가 밀려 있었죠. 노트북 앞에 앉아 자료를 읽는데 도무지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환은 자기도 모르게 오른손으로 왼손 손가락 마디를 문지르고 있었어요. 엄지로 검지의 둘째 마디를 꾹꾹 누르는 동작이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생각이 복잡해지면 나오는 지환의 오래된 버릇이었죠. 미자가 방문을 열고 물 한 잔을 갖다 주다가 지환의 손을 보았습니다. 미자의 발이 문턱에서 멈췄어요. 물컵을 든 손이 아주 살짝 흔들렸습니다. 너 그 버릇 또. 미자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평소처럼 핀잔을 주는 톤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보고 놀란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내뱉은 소리 같았죠. 미자의 눈이 지환의 손 위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마치 그 손에서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보고 있는 것처럼요. 지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버릇?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미자가 물컵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서둘러 방을 나갔어요. 발걸음이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지환은 미자의 등을 바라보았어요. 엄마가 뭔가를 삼켰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뭘 삼켰는지는 알 수 없었죠. 지환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왼손 검지마디를 문지르고 있던 오른손이 아직 그 자세 그대로였습니다. 이 버릇이 뭐가 어때서 라고 생각하며 지환은 다시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미자는 방을 나와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물만 흘려보냈어요. 설거지를 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물소리가 필요했던 것처럼 보였죠. 미자의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그 말이 무엇이었는지 미자는 끝내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소리만이 텅 빈 부엌을 채웠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점심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손님이 유독 몰렸어요. 미자는 주방에서 쉴 틈 없이 면을 삶았고 지환은 홀을 정신없이 뛰어다녔습니다. 냉장고에서 물통을 꺼내야 했어요. 20리터짜리 대형 생수통이었습니다. 지환이 허리를 숙여 물통을 양손으로 움켜잡고 들어올렸어요. 무거웠습니다. 팔에 힘을 주고 한 걸음씩 옮기는데 물통이 기울어지며 균형이 흔들렸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있던 남자가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며 손을 뻗었어요.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환 쪽으로 한 걸음 나서며 물통을 받치려는 듯한 동작이었어요. 하지만 남자의 손이 지환에게 닿기 직전에 멈췄습니다. 뻗었던 손가락이 천천히 오므라들더니 주먹으로 쥐어졌어요. 남자가 입술을 질끈 깨물고
몸을 돌려 자리에 도로 앉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숟가락을 들어 국수를 먹기 시작했죠. 하지만 주먹을 쥐었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지화는 물통을 싱크대 옆에 내려놓으며 시야 끝에서 그 움직임을 잡아챘습니다. 분명히 봤어요. 남자가 일어섰다가 멈추는 것을, 뻗은 손이 주먹으로 바뀌는 것을요. 보통 손님이라면 그냥 앉아서 쳐다보거나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마치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처럼 도와야 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몸에서 먼저 튀어나온 것처럼요. 그러고는 스스로를 멈춘 겁니다. 왜 멈춘 거지? 지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은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냥 친절한 사람인 거겠지. 별것 아닌 거라고요. 하지만 이상한 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수록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콧등을 만지는 버릇, 엄마가 삼킨 말, 그리고 뻗었다가 멈춘 손. 세 가지가 따로따로 흩어져 있는데 자꾸만 한 곳으로 모이려 했어요. 퍼즐 조각처럼요. 아직 그림이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조각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은 지환의 가슴을 묘하게 어지럽혔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지환은 멍하니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어요. 미자가 국을 떠주며 물었습니다. 왜? 밥맛이 없어?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지환이 억지로 밥을 떠넣었어요. 엄마 앞에서 이상한 기색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남자의 손이 맴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지환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며칠째 그랬죠. 눈을 감으면 남자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검지로 콧등을 만지는 손, 물통을 향해 뻗었다가 주먹으로 바뀐 손. 그 주먹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던 것까지. 그리고 엄마가 싱크대 앞에서 물을 흘려보내며 삼킨 말. 지환이 고개를 돌려 방문 쪽을 바라보았어요. 문 너머 부엌 선반 위 상자 틈에 끼어있던 앨범이 떠올랐습니다. 먼지 쌓인 가죽 표지. 엄마가 밀어넣고 다시는 열지 않는 그 앨범. 그 안에 아빠 사진이 있을 거라는 건 지환도 알고 있었어요. 한 번도 꺼내본 적은 없었지만요. 설마. 지환의 입에서 그 말이 흘러나왔어요.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깨달은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어요. 지환은 이불을 끌어올리며 몸을 돌렸습니다. 벽을 향해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는 죽었잖아. 그 말을 입 밖에 꺼냈는데도 가슴 속의 찝찝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감은 눈 뒤에서 남자의 손이 여전히 어른거렸어요. 뻗었다가 멈추고 주먹을 쥐었다 떨리는 그 손이 밤새 지환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처럼 점심 장사가 한창이었습니다. 미자는 주방에서 면을 삶고 지환은 홀에서 서빙을 했어요. 국수집 안은 후루룩 면 먹는 소리와 손님들의 수다로 시끌벅적했죠. 구석 창가 자리에는 오늘도 어김없이 그 남자가 앉아 조용히 국수를 먹고 있었습니다. 점심 손님이 막 빠지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가게 문이 열리더니 양복을 입은 남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국수를 먹으러 온 손님이 아니라는 건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한 명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명함을 꺼내 미자 앞에 내밀었습니다. 재개발 추진조합에서 나왔습니다. 사장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미자의 손이 국자 위에서 멈췄어요. 재개발이라는 말은 이 골목에서 몇 년째 떠돌던 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소문일 뿐이라고 설마 이 작은 골목까지 건드리겠냐고 미자는 애써 믿어왔죠. 그런데 지금 눈앞에 서류 봉투를 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서류를 꺼내놓은 남자가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요. 명도 기한은 넉 달 뒤입니다. 임차인 보상금 관련해서는 추후 별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남자는 서류 3장을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어요. 종이 위에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미자의 눈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비구역 명도 기한 보상금. 단어 하나하나가 귀를 스쳤지만 머리까지 닿지 못하고 허공에서 흩어졌어요. 여기 확인하시고 서명하셔야 할 부분은 빨간 표시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조합 사무실로 연락 주세요. 그 말을 끝으로 두 사람은 돌아섰습니다. 들어온 지 3분도 채 되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삶이 뿌리째 흔들리는 통보를 하는데 고작 3분이었습니다. 가게 문이 닫혔고 미자는 서류가 놓인 테이블 앞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지환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뭐래? 미자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류를 내려다보는 눈이 멍했습니다. 지환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가는 지환의 눈동자가 점점 굳어졌습니다. 정비구역 지정고시, 임차인 명도 일정, 넉 달. 지환의 손가락이 종이 끝을 꽉 쥐었어요. 엄마, 일단 앉아. 내가 자세히 읽어볼게. 지환이 미자를 의자에 앉히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목소리를 애써 차분하게 유지하려 했지만 서류를 쥔 손끝이 떨리는 건 숨길 수 없었어요. 보상금 항목은 추후 안내, 명도, 기한은 넉 달. 자세한 건 조합 사무실로 문의하라는 한 줄만 딸랑 적혀 있었죠. 엄마, 아직 확정된 건 아니야. 보상금도 나온다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조합에 가서 자세히 물어보자. 지환이 엄마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보상금이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고 보증금도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000만 원으로 갈 때가 있으려나. 미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무겁기만 했어요. 1,000만 원짜리 보증금으로 잡은 이 가게가 미자에게는 마지막 발판이었습니다. 여기서 밀려나면 갈 곳이 없었어요. 새 가게를 얻으려면 최소 몇 천만 원은 있어야 하는데 미자에게 그런 돈은 없었죠. 지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았어요. 반박할 수가 없었죠. 지환은 입술을 깨물고 서류를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가게를 처음 열던 날이 미자의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겨우 모은 보증금에 빌린 돈까지 합쳐 잡은 점포였죠. 간판 글씨를 직접 쓰고 첫 손님에게 국수를 말아내던 날. 미자는 그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가게만은 지키자,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만은 놓지 말자고요. 그 다짐 하나로 8개를 버텨왔는데 종이 3장이 그 8개를 지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금세 퍼졌어요. 오후에 찾아온 단골 손님이 테이블에 앉자마자 물었습니다. 여기도 재개발 통보 받았어? 옆 건물 세탁소도 받았다더라. 미자가 국수를 가져다 주며 애써 웃었어요. 그러게요. 갑자기 그러네요. 여기 곧 없어지는 거 아니야? 다른 테이블에서도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자는 못 들은 척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국자를 드는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지환은 서빙을 하면서도 자꾸 엄마 쪽을 돌아보았어요. 미자의 어깨가 평소보다 더 축 처져 있었죠. 구석 자리에 앉아있던 남자는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조합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부터 서류를 내려놓고 나갈 때까지 미자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지환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읽는 것을, 보증금이 1,0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미자의 목소리까지 전부요. 남자의 국수 그릇은 다 식어 있었습니다. 한 젓가락도 건드리지 않은 채였어요. 남자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대에 10,000원을 올려놓고 가게 문을 열었어요. 오늘은 미자에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문을 나서자마자 남자는 골목 모퉁이를 돌아 걸음을 멈췄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냈어요.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빨랐습니다. 정 실장. 전화를 받은 상대에게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지역 재개발 사업 현황 파악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보상 절차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체적으로 좀 알아봐.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모님과 아드님 건이십니까? 남자의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골목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어요. 길지 않은 침묵이었지만 그 안에 17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멀리서 국수집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남자가 눈을 떴습니다. 그래. 딱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남자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등 뒤로 국수집의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만 남자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검지로 콧등을 쓱 문지르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통보가 온 뒤에도 국수집은 문을 열었습니다. 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통보를 받았다고 당장 장사를 접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미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였고 지화는 11시에 와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미자의 입이 눈에 띄게 무거워졌습니다. 원래도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손님에게 인사하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어요. 그날도 구석 창가 자리에는 그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이었어요. 남자는 국수를 식히지 않고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가게 소음에 묻혔지만 표정은 진지했어요. 남자의 눈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습관처럼 검지로 콧등을 쓱 문질렀어요. 정 실장, 그건 어떻게 됐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까지 완료된 상태이고 관리 처분 계획이 곧 나올 단계입니다. 임차인 보상금은 감정평가를 거쳐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보상 절차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지? 네, 현재까지 서류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남자는 전화를 끊고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미자가 주방에서 면을 건지고 있었어요. 왼팔을 주무르는 동작이 예전보다 잦아진 것 같았습니다. 남자의 시선이 미자의 어깨 위에 오래 머물렀어요. 입술이 꽉 다물려 있었죠. 12시가 넘자 손님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지환이 홀을 뛰어다니며 주문을 받고 그릇을 날랐어요. 좁은 통로에 의자가 삐져나와 있었고 손님들이 들고 나는 틈을 비집고 서빙을 해야 했죠. 정신없는 와중에 지환이 구석자리 쪽으로 국수 2그릇을 들고 갔습니다. 남자의 테이블 옆을 지나는 순간이었어요. 발끝이 의자 다리에 걸렸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 통이 테이블 위에서 미끄러졌어요. 스테인리스 젓가락 대여섯 개가 바닥으로 쏟아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지환이 황급히 그릇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허리를 숙였어요. 그 순간 남자가 반사적으로 함께 허리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바닥 위에서 가까워졌어요. 지환의 손이 젓가락 하나를 집으려는 찰나 남자의 오른손이 먼저 다른 젓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지환의 시선이 남자의 오른손에 꽂혔습니다. 중지가 살짝 바깥쪽으로 휘어져 있었어요. 지환의 눈동자가 굳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남자의 손이 젓가락을 집어 올리면서 양복 소매가 손목 쪽으로 밀려 올라갔습니다. 손목 안쪽이 드러났어요. 거기에 점 3개가 삼각형 모양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작지만 또렷한 태어날 때부터 있었을 것 같은 점 3개.
지완의 손이 바닥 위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젓가락을 짚지도 못하고 손가락만 벌린 채 굳어 있었어요. 심장이 갈비뼈를 때리는 것처럼 쿵쿵거렸습니다. 귀에서 다른 소리가 다 사라지고 자기 심장 소리만 들렸어요. 휘어진 중지, 삼각형점 3개. 두 가지가 동시에 눈에 들어오는 순간 지완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괜찮아요? 남자가 젓가락을 집어 지완에게 건네며 물었어요.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습니다. 지완은 남자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어요. 처음으로 이 가까운 거리에서 남자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목구비였죠. 하지만 그 눈 속에 담긴 무언가가 지완의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네. 지완이 겨우 한 글자를 뱉었습니다. 젓가락을 받아들고 일어섰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돌아서서 주방 쪽으로 걸어가는데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등 뒤에서 남자가 다시 자리에 앉는 소리가 들렸지만 지완은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방 싱크대 앞에 선 지완은 수도꼭지를 틀고 손을 씻었어요. 찬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 지완은 속으로 되뇌었어요. 손이 비슷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중지가 휘어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점이 삼각형으로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지완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손의 떨림은 물을 꺼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장사가 끝나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미자가 먼저 들어가고 지완이 뒤처리를 했어요. 집에 돌아온 지완은 저녁도 먹지 않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미자가 문 너머로 물었어요. 밥 안 먹어? 배 안 고파. 엄마 먼저 자. 지완은 침대에 앉아 한참 동안 자기 오른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까 본 남자의 손이 자꾸 겹쳐졌어요. 휘어진 중지, 삼각형점, 콧등을 만지는 버릇, 물통을 향해 뻗었다 멈춘 손. 지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열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미자는 이미 방에 들어가 불을 끈 뒤였습니다. 어두운 부엌에서 지완이 냉장고 위 선반 앞에 섰어요. 상자를 당겼습니다. 상자 뒤에서 앨범의 모서리가 보였어요. 지완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손가락이 앨범의 가죽 표지에 닿았습니다. 먼지가 손끝에 묻었어요. 지완이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날 밤 지완은 부엌 바닥에 앉아 앨범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죽 표지가 먼지에 뒤덮여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먼지를 쓸어내자 아래에서 짙은 갈색 가죽이 드러났죠. 표지를 여는 손이 떨렸습니다. 첫 장을 넘겼어요. 결혼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남자와 여자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죠. 엄마였어요. 지금보다 훨씬 젊고 눈가에 주름 하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미자가 웃고 있었어요. 가게에서 보는 억지 미소가 아니라 진짜 행복한 사람의 웃음이었죠. 그 옆에 서 있는 남자가 아버지일 거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완에게 그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4살 이후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니까요. 몇 장을 더 넘겼습니다. 돌잔치 사진이 나왔어요. 아기가 돌잡이 상 앞에 앉아 있고 그 뒤에서 아버지가 두 손으로 아기 허리를 받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지완은 그 사진 앞에서 한참 멈췄습니다. 자기가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이었어요. 기억이 없는 게 아니라 기억할 수 없는 거였죠. 너무 어렸으니까요. 다음 사진은 세 식구가 나란히 찍은 것이었어요. 어딘가 놀이공원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린 지완을 목마 태우고 있었고 미자가 옆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웃고 있었어요. 세 사람 다 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 속 가족은 행복했어요. 지환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종류의 행복이었죠. 지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사진을 넘기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 장이 더 나왔습니다. 갓난아기를 크고 투박한 두 팔로 조심스럽게 안고 있는 남자. 아기의 등을 받치고 있는 오른손이 크게 보였어요. 지환의 시선이 그 손에 꽂혔습니다. 중지가 살짝 바깥쪽으로 휘어져 있었어요. 지환의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을 더 가까이 가져갔어요. 또 다른 사진에서 남자가 소매를 걷고 아기 목욕을 시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손목 안쪽이 보였어요. 점 3개가 삼각형 모양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지환의 손가락이 사진 위에서 굳었어요. 어제 바닥에서 본 손이 떠올랐습니다. 젓가락을 집어 올리던 그 오른손. 바깥으로 휘어진 중지. 소매가 밀려 올라가며 드러난 손목의 삼각형점 3개. 사진 속 손과 어제 본 손이 지환의 머릿속에서 겹쳐졌어요. 완벽하게요. 우연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휘어진 중지도 삼각형점도 콧등을 만지는 버릇도 물통을 향해 뻗었다 멈추던 그 손도 하나하나는 우연일 수 있지만 전부가 겹치는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환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자꾸 걸렸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다시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 국수집 구석 자리에 앉아있던 남자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달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목구비도 턱선도 인상도 달랐어요. 엄마가 매일 대면하고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만큼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라면 그건 다른 사람이라는 뜻 아닌가. 그런데 손은 같았어요. 버릇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환의 가슴 안쪽에서 머리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무언가가 자꾸 울렸어요. 그 남자가 국수를 먹을 때 숟가락을 멈추던 순간 엄마의 어깨를 바라보던 눈, 물통을 향해 뻗었다가 스스로를 멈추던 손. 그 모든 것이 지환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할 수 없는 방식으로요. 얼굴이 다르다는 사실이 머리를 붙잡았지만 가슴은 이미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도대체 이게 뭐지? 지환은 이마를 손바닥으로 눌렀습니다. 확신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서 지환은 숨이 막혔어요. 지환은 앨범을 덮고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마를 무릎에 대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사진 속에서 자기를 목마 태우고 웃던 그 사람이 매일 구석자리에서 국수를 먹던 그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건지 믿어지지 않는 건지 지환은 자기 마음도 알 수 없었어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지환은 평소처럼 11시에 가게에 왔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멍하게 움직였어요. 물수건을 짜는 힘도 그릇을 나르는 걸음도 어딘가 느렸죠. 미자가 주방에서 한번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12시가 지나 남자가 들어왔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에 지환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그 발소리, 구석 자리로 향하는 그 걸음. 지환은 등을 돌린 채 설거지를 하는 척했지만 손에 들린 그릇이 덜덜 떨렸습니다. 남자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국수를 시켜 조용히 먹었어요. 미자가 말아낸 국수를 한 젓가락도 남기지 않고 비웠습니다. 계산대에 10,000원을 올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지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내려놓았습니다. 앞치마를 벗었어요. 미자가 주방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디가? 잠깐, 금방 올게. 지환은 대답만 남기고 가게 문을 밀었어요. 밖으로 나서자 남자의 뒷모습이 골목 저쪽에 보였습니다.
지환이 걸음을 빨리 했어요. 뛰지는 않았습니다. 뛰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확인해야 했습니다. 어젯밤 앨범을 덮고 나서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천장만 바라보았어요. 확인하지 않으면 평생 이 찝찝함을 안고 살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골목 중간쯤에서 지환이 멈췄습니다. 남자의 등이 5걸음 앞에 있었어요. 넓은 어깨, 남색 정장, 단정한 뒷모습. 남자는 지환이 뒤에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지환의 입술이 벌어졌어요.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숨만 거칠게 새어나왔어요. 부르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17년 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거였어요. 엄마가 그토록 열지 않으려 했던 그 문이요. 남자의 등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골목 끝 모퉁이를 돌면 사라질 거였어요. 지환의 머릿속에 어젯밤 앨범 속 사진이 스쳤습니다. 자기를 목마 태우고 웃던 얼굴, 아기인 자기를 두 팔로 안고 있던 손, 그리고 매일 국수를 먹으면서 엄마를 바라보던 그 눈. 지금 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면 다시는 못 잡을 수도 있었어요. 지환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골목벽에 부딪혀 울렸어요. 남자의 발이 멈췄습니다. 한 발자국도 더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박힌 것처럼 굳었어요. 뒤돌지 않았습니다. 어깨만 아주 미세하게 떨렸어요. 맞아요? 지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물기가 차올랐어요. 아버지가 맞나요?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아주 천천히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몸을 돌리는 것처럼요. 얼굴이 보였어요.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와는 다른 이목구비였어요. 하지만 그 눈이 눈 속에 고인 것이 지환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남자의 눈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입술이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환은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짜 아버지라고요? 남자의 턱이 떨렸습니다. 꽉 다물고 있던 입술이 가까스로 열렸어요. 목이 메어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환아. 단 3글자였어요. 하지만 그 3글자에 남자의 목소리가 갈라지고 부서졌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남자는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수가 없었어요. 지환의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름을 말해준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요. 손님으로 왔을 뿐인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남자가 자신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 순간 지환의 안에서 마지막 의심이 무너졌습니다. 지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눈물과 함께 쌓여있던 것이 터졌어요. 왜 이제야 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17년이에요. 우린 아버지가 죽은 줄 알고 살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나 해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육수 끓이고 어깨가 부서져도 병원 한 번 못 가고 그렇게 죽어라 17년을 버텼어요. 지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울음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동안 어디 있었어요? 왜 연락 한 번 없었어요? 살아있으면서 왜 죽은 사람 행세를 했어요?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지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발짝 더 다가갔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뭐 하려는 거예요? 매일 와서 국수 먹고 엄마 쳐다보고 그게 뭔데요? 17년 동안 모른 척 하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왜 우리 주변을 맴돌아요? 지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분노가 앞서는 것 같았지만 그 안에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화가 나는 건지 서러운 건지 지환 자신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4살 때 떠났잖아요. 나는 아버지 얼굴도 기억 못해요. 사진으로밖에 못 봤어요. 친구들이 아빠 얘기할 때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니까. 죽은 사람이라고밖에 할 말이 없으니까. 지환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오려는 걸 억지로 누르고 있었어요. 그때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지환아, 미안. 하다. 남자의 목소리가 부서졌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아빠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에서 소리가 막혀 나오지 않았어요. 남자의 턱이 떨리고 입술이 파르르 움직였지만 문장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지환이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을 손등으로 거칠게 훔쳤습니다. 듣고 싶지 않아요. 남자의 입이 다물렸습니다. 가게에 오지 마세요. 지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분노가 아니라 간곡함이 담긴 톤이었습니다. 엄마가 알면 충격받아요. 엄마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어요. 17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살아 돌아왔다고 하면 엄마가 어떻게 되겠어요?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눈물만 흘렸어요. 지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처럼 가슴에 박히고 있었지만 반박할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환의 말이 전부 맞았으니까요. 지환이 돌아섰습니다. 등을 보이고 골목을 걸어가려는 순간이었어요. 지환아. 남자가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지환의 발이 멈췄습니다. 뒤돌지는 않았어요.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와 지환의 팔을 잡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놓치면 안 되는 것을 잡는 손이었어요. 지환의 팔에 전해지는 그 손의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남자는 다른 손으로 양복 안주머니에서 작게 접힌 쪽지 하나를 꺼냈어요. 지환의 손에 조용히 쥐어주었습니다. 연락처였어요. 지환은 쪽지를 쥔 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손이 지환의 팔에서 천천히 떨어졌어요. 놓고 싶지 않은 손이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결국 떨어져 나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골목을 걸어가는 지환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었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빈 골목에 혼자 서 있었어요. 아들이 사라진 방향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지만 턱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오른손이 올라와 콧등을 쓱 문질렀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골목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멀리서 국수집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호텔방 문을 닫자마자 재호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그대로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어요. 양복 바지가 구겨지는 것도 구두 끝이 카펫에 쓸리는 것도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골목에서 들었던 아들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왜 이제야 왔어요? 살아있으면서 왜 죽은 사람 행세를 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기나 해요. 한마디 한마디가 모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반박할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재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바닥 아래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17년이었습니다. 그 17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재호는 눈을 감았어요. 지환이 4살이던 해 재호는 두바이 건설 현장 일을 맡아 떠났어요. 빚을 정리하고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요. 떠나는 날 아침 미자가 새벽부터 일어나 국수를 끓여주었습니다. 재호가 좋아하는 멸치 육수에 면을 말아
식탁 위에 뜨겁게 내놓았어요. 재호는 그 국수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비웠습니다. 그것이 이 집에서 먹은 마지막 식사였어요. 공항에서 미자가 지환을 아는 채 배웅했습니다. 지환이 작은 손을 흔들었어요. 재호는 그 손을 잡아주지 못하고 출국 게이트를 지나갔습니다. 금방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길어야 1년이면 빚을 갚고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요. 두바이 현장은 살인적인 더위와의 싸움이었습니다. 낮 기온이 50도를 넘는 날도 있었어요. 콘크리트가 마르기도 전에 갈라지고 철근은 맨손으로 잡을 수 없을 만큼 뜨거웠죠. 재호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미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환이 어린이집에서 뭘 배웠는지, 미자가 오늘 뭘 먹었는지,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 사막 한가운데서 재호를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사고는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왔어요. 그날은 오후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재호가 3층 배관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아래층에서 굉음이 울렸어요. 바닥이 흔들렸습니다. 가스 폭발이었어요. 불길이 계단통을 타고 올라왔고 현장 전체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비명소리, 철골이 무너지는 소리, 폭발이 연쇄적으로 터지는 소리. 재호는 출구 쪽으로 뛰었지만 3층 복도에서 두 번째 폭발이 일어났어요. 불덩이가 오른쪽에서 덮쳤습니다. 재호의 몸이 벽으로 내팽겨쳐졌어요. 얼굴 오른쪽 전체에 화염이 닿았고 그 순간 세상이 꺼졌습니다. 재호가 눈을 뜬 건 3개월 뒤였어요.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천장이었어요.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얼굴 전체가 붕대로 감겨 있었고 왼쪽 눈만 겨우 떠지는 상태였어요. 입을 열려 있지만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호는 그 상태로 며칠을 보냈어요. 간호사가 오가는 소리, 기계음, 낯선 언어의 대화 소리만 들렸죠. 겨우 목소리가 돌아왔을 때 간호사가 재호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정수 씨, 정신이 드세요? 재호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이정수? 나는 이정수가 아닌데. 재호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박재호예요. 박재호. 간호사의 표정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담당 관계자가 불려왔고 통역을 통해 전해진 말은 재호의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박재호 씨는 3개월 전에 사망 처리되었습니다. 한국에도 이미 통보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재호는 침대 위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목이 찢어지는 줄도 모르고 외쳤습니다. 나는 박재호다. 죽지 않았다. 신원이 바뀐 거라고요. 사고 당시 옆자리에서 일하던 동료 이정수가 사망했는데 혼란 속에서 두 사람의 서류가 뒤바뀐 것이었습니다. 무연고자였던 이정수는 가족도 연고지도 없었기 때문에 확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재호는 신원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십 번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한 번 사망 처리된 사람을 다시 살리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신원이 뒤바뀌었다는 건 사고 수습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뜻이었고 책임자들은 그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요청은 접수되었다가 묻히고 서류는 올라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재호의 호소는 조용히 묵살되고 있었어요. 그 사이 재호의 얼굴은 원래 모습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오른쪽 얼굴 전체가 화상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거울을 처음 본 날 재호는 거울 속 자기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낯선 사람이 거울 안에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그날 거울을 깨뜨렸어요. 성형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화상 부위의 피부를 이식하고 무너진 뼈대를 다시 세우고 늘어붙은 근육을 풀어내는 수술이었어요. 한 번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술하고 회복하고 다시 수술하는 과정이 2년 가까이 이어졌어요.
재활은 더 힘들었습니다. 왼쪽 다리에 철심이 박혀 있어 걷는 것부터 다시 배워야 했죠. 병원 복도 끝에서 끝까지 걷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밤마다 재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지환의 작은 손이 떠올랐습니다. 공항에서 흔들던 그 손. 재호는 매일 밤 그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어요. 꿈에서조차 잡을 수 없었습니다. 2년 뒤 재호는 병원을 나왔어요. 얼굴은 수술로 복원되었지만 예전의 박재호는 아니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어요. 가족이 봐도 알아볼 수 없는 얼굴이었죠. 신원 복구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재호는 서류상 이정수로 살아야 했어요. 한국으로 돌아간다 해도 박재호라는 이름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요. 재호는 자포자기하듯 이정수라는 이름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두바이에서 건설 현장을 전전하다가 재호가 가진 유일한 기술을 살려 작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철거하고 정리하고 리모델링하는 것을 하나로 묶은 원스톱 모델이었죠. 해외에서는 윌리엄 리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습니다. 사업은 뜻밖의 잘 됐어요. 아니, 재호가 미친 듯이 일했다는 편이 맞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꼭 성공해서 가족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래서 일에 더욱 몰두했어요. 공사비 대신 수익 쉐어와 지분으로 자산을 불렸고 거래처가 늘면서 사업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몇 년 뒤 재호는 백만장자가 되어 있었어요. 돈은 많아졌지만 재호의 밤은 여전히 길었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에 혼자 누워 천장을 보는 밤이 계속되었어요. 손에 든 것은 늘 같았습니다. 붙이지 못한 편지였어요. 미자에게 쓴 편지, 지환에게 쓴 편지. 보낼 수 없는 편지를 쓰고 봉투에 넣고 보내지 못하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 편지가 한 통, 두 통 쌓여갔어요. 돈이 생기자 재호는 가장 먼저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신원 복구 소송을 시작한 거였죠. 하지만 법적으로 사망 처리된 사람을 되살리는 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일이었어요. 사고 발생국, 신고 접수국, 국적국 세 나라의 행정이 얽혀 있었고 사고 당시 책임자들은 이미 흩어져 있었습니다. DNA 감정이나 지문 대조를 요청했지만 원본 자료가 폐기된 건도 있었어요. 변호사가 바뀌고 서류가 반려되고 다시 제출하는 과정이 몇 년을 끌었습니다. 결국 한국 법원의 실종 선고 취소 및 사망 신고 무효 소송까지 올라갔지만 최종 판결이 나기 전에 재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법적 신분이 돌아오기 전이라도 가족 곁에 먼저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얼굴이 달라져 있었어요. 이름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그 앞에 서서 나야라고 말할 수 있을까? 미자가 무너지지 않을까? 지환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이 재호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재호는 비서를 시켜 미자와 지환의 거처를 알아냈어요. 국수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지환이 대학생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날 밤, 재호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재호는 곧장 국수집을 찾았어요. 골목 입구에서 가게를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간판, 작은 유리문, 그 안에서 움직이는 미자의 실루엣. 재호의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되는데 그 한 걸음이 17년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결국 재호는 손님으로 들어갔어요. 그것이 재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미자가 끓인 육수를 한 숟갈 떴을 때 재호는 숟가락을 멈춰야 했어요. 17년 전 그 맛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그 맛이 변해버린 모든 것을 한꺼번에 들이밀었어요.
재호는 감정을 꾹 눌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어요. 이 자리에서 무너지면 안 되었습니다. 재호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어요. 17년은 너무 긴 시간이니까요. 그런데 아들이 먼저 알아봐 준 거였습니다. 호텔 바닥에 앉아있던 재호가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골목에서 들은 아들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동안 어디 있었어요? 재호는 중얼거렸어요.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소리로. 보고 싶었다. 미친 듯이. 그리웠어. 재호의 손이 양복 안주머니로 갔습니다. 쪽지가 없었어요. 지환에게 건넨 쪽지. 지환이 받아들었다는 것. 구겨버리지 않고 주머니에 넣었다는 것. 재호는 그 장면을 떠올리며 가슴을 눌렀습니다. 연락이 올지 오지 않을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재호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17년을 기다렸으니까요.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보상금 안내 공문이 날아온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조합에서 보낸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귀하의 임차인 보상금은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미자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들고 조합 사무실로 갔어요. 지환도 함께였습니다. 지급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받은 적이 없거든요. 미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에 들린 서류가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조합 실무자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사무적인 톤으로 대답했습니다. 시스템상 지급 완료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세요. 확인했어요. 입금된 적 없어요. 통장에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미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자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건 드문 일이었어요. 하지만 조합 실무자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정상 처리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좀 기다려보세요. 미자의 입이 벌어졌다가 닫혔어요. 할 말을 잃은 거였습니다. 서류에는 분명히 지급 완료라고 적혀 있는데 돈은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대체 어디로 간 거냐고 물어도 돌아오는 건 서류 확인하세요 뿐이었죠. 지환이 옆에서 참다 못해 나섰어요. 서류랑 실제가 다른 거잖아요. 입금 안 된 걸 지급 완료라고 처리한 건 조합 쪽 문제 아닙니까? 실무자가 지환을 쳐다보았습니다. 잠깐 눈이 마주쳤지만 실무자는 곧 시선을 돌렸어요. 이의가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게 끝이었어요. 미자와 지환은 조합 사무실을 나와야 했습니다. 문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같은 건물 세탁소 사장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부동산 사무실 사장도 있었어요. 아니, 우리도 똑같아. 지급 완료라는데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이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건물 전체가 다 이 모양이야. 상가 사장들이 조합 사무실 앞에서 웅성거렸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건물 전체가 보상금을 못 받은 거였어요. 서류에는 전부 지급 완료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돈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미자는 조합 건물을 나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골목을 걷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지환이 옆에서 걸으며 엄마를 살폈습니다. 미자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아까와 달랐습니다. 조합에서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이 아니라 힘이 빠진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지환아, 이거 어떡하니? 지환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이런 말을 하는 걸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미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괜찮아나 이 정도쯤이야로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엄마가 어떡하니라고 물었어요. 지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재호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비서였어요. 회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재호는 호텔 소파에 앉아 전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말해. 재개발 보상금 건인데요. 지급 과정에 이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임차인들에게 지급 완료 통보가 나갔는데 실제 입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재호의 눈이 좁아졌어요. 지급 완료인데 입금이 안 됐다고? 네. 건물 전체 임차인이 동일한 상황입니다. 서류를 더 파보니까 조합 쪽에서 건물주와 함께 보상금을 이미 지급한 것으로 서류를 맞춰놓은 정황이 보입니다. 보상금을 가로채려는 것 같습니다. 재호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전화기를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재호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미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조합 사무실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미자의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충분히 그려졌어요. 보증금 1,000만 원이 전 재산인 사람에게 보상금마저 빼앗기면 어떻게 되는지 재호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정정 요청 넣어. 지급 보류 걸고 감정평가 원본 대조해서 실제 입금 내역 재확인 요청까지 절차대로 가되 빠르게 밀어. 재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단단했어요. 큰 소리 내지 마. 조합이든 건물주든 우리가 직접 나서는 모양새는 안 돼. 절차가 스스로 작동하게 만들어. 알겠습니다. 비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합 측에 정정 요청이 들어가고 보상금 지급 보류 절차가 걸렸어요. 감정평가 원본과 실제 입금 내역을 대조하는 재확인 요청까지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재호는 이 바닥에서 오래 일해온 사람이었어요. 어떤 서류를 어디에 넣어야 절차가 움직이는지, 어떤 이름이 빠지면 전체가 멈추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를 낼 필요가 없었어요. 며칠 뒤 지화는 조합 사무실 근처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재료가 모자라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건물 모퉁이를 돌았을 때 지환의 발이 멈췄습니다. 조합 사무실 현관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나오고 있었어요. 남색 정장, 넓은 어깨, 단정한 걸음. 그 사람이었습니다. 옆에는 정장을 입은 다른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지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가만히 서서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골목에서 터뜨린 분노가 아직 가슴속에 살아있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 의문이 일었습니다. 왜 저 사람이 조합 사무실에서 나오는 거지? 상가 보상금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건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지환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낯선 장면을 목격한 채 장바구니를 쥐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조합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상금 건 재검토 결과 지급 절차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 내로 지급될 겁니다. 미자는 전화를 끊고 멍한 얼굴로 지환을 바라보았어요. 뭐래? 다시 해준대? 같은 건물 상가 사장들에게도 같은 연락이 갔습니다. 세탁소 사장이 미자에게 달려왔어요. 야, 우리도 입금해준대. 갑자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뻣뻣하게 굴 때는 언제고. 미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글쎄, 서류가 잘못됐던 거겠지 뭐. 미자는 그렇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환은 달랐어요. 보상금이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며칠 전 조합 사무실에서 나오던 그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남색 정장, 넓은 어깨, 옆에 서류 가방을 든 남자와 함께 걸어가던 모습. 그때는 알 수 없었던 것이 이제야 연결되었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한 일이었어요. 말 한마디 없이 자기가 했다는 티도 내지 않고 가게에 오지 말라는 아들의 말을 지키면서 뒤에서 엄마의 가게를 지킨 거였습니다. 그날 밤 지환은 침대에 앉아 쪽지를 손에 쥔 채 한참을 보았어요.
17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골목에서 왜 이제야 왔냐고 원망을 퍼부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엄마 가게 보상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자기가 했다는 티도 내지 않고요. 용서할 수 있느냐고 물으면 지화는 아직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어요. 17년은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인정해야 했어요. 이유라도 들어야 했습니다. 왜 17년이 걸렸는지, 왜 그 시간 동안 연락 한 번 못했는지, 그 사정을 듣지 않고서는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지환이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쪽지에 적힌 번호를 천천히 눌렀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되었어요. 지환아.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골목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였어요. 지환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지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들어야겠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재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호텔로 와라. 주소 보낼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환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침대 위에 앉아 있었어요. 쪽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보았습니다. 구겨진 종이 위에 적힌 11자리 숫자. 지환은 그 쪽지를 접어 주머니에 도로 넣었어요.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는 국수집과는 다른 세계였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지환의 낡은 운동화 소리가 울렸어요. 높은 천장에서 내려오는 조명이 너무 밝았습니다. 지환은 어깨를 움츠린 채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층수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스위트룸 앞에 섰을 때 지환은 한참 동안 벨을 누르지 못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도 마음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듣고 나면 어떻게 될까? 이해하게 되면 용서해야 하는 걸까?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이해가 되면 어쩌지? 지환은 숨을 한 번 크게 내쉬고 벨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재호가 서 있었어요. 정장이 아니었습니다. 셔츠에 바지만 입은 평범한 차림이었어요. 아니, 평범하다기보다는 무장 해제된 모습이었습니다. 국수집 구석 자리에서 보던 것과는 다른 얼굴이었어요. 눈 밑에 그림자가 짙었고 입술이 말라 있었습니다. 며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들어와. 재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지환은 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거실에 소파와 테이블이 있었고 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환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호가 소파를 권했지만 지환은 앉지 않았어요. 서서 재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재호도 앉지 않았어요.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지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유를 들으러 왔어요. 왜 17년이나 걸렸는지, 왜 죽은 사람이 됐는지.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명처럼 들리지 않으려는 듯 말을 고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재호가 입을 열었어요. 두바이 건설 현장에서 가스 폭발이 있었다. 3개월을 혼수 상태로 있다가 깨어났는데 내 이름이 사라져 있었어. 지환은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옆자리에서 일하던 동료와 서류가 뒤바뀌었더라. 한국에는 내가 사망했다고 이미 통보가 간 뒤였고 바로 잡아달라고 수십 번을 요청했는데 묵살당했어. 재호의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얼굴 오른쪽 전체가 화상을 입었다. 성형수술을 여러 차례 했고 재활하는 데만 2년이 걸렸어. 거울을 봤을 때
나도 내 얼굴을 못 알아봤다. 지환의 눈이 재호의 얼굴 위를 훑었어요. 낯선 이목구비, 사진 속 아버지와 다른 얼굴. 그 이유가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신원도 복구가 안 되고 얼굴도 달라져 있고 이정수라는 이름으로 윌리엄 리라는 이름으로 살았어. 그리고 사업을 시작해서 악착같이 돈을 벌었다. 재호가 잠깐 말을 멈추었어요. 다음 말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돌아가고 싶었어. 매일. 하지만 두려웠다.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왔는데 얼굴은 다르고 이름도 다른데 날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신원복구 소송을 했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 재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당당하게 돌아오고 싶었어. 얼굴은 달라졌지만 이제야 박재호, 내 이름을 되찾았다. 지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더 아팠으니까요. 재호가 변명을 더하는 대신 테이블 위를 가리켰어요. 거기에 낡은 봉투 묶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노란 고무줄로 묶인 편지들이었어요. 수십 통은 되어 보였습니다. 봉투마다 한글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지환에게라고 적힌 것과 미자에게라고 적힌 것이 날짜 순으로 번갈아 쌓여 있었습니다. 가장 아래 편지의 날짜가 가장 오래되었고 가장 위 편지는 불과 몇 달 전이었어요. 편지 묶음 옆에는 사진 몇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지환이 그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국수집 간판 사진이었습니다. 먼 거리에서 찍은 것이었어요. 간판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는 정도의 거리. 다른 사진은 대학교 정문이었습니다. 입학식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사람들 사이에서 지환의 뒷모습이 작게 찍혀 있었어요. 2년 전이었습니다. 지환의 대학 입학식 날. 지환의 손이 떨렸어요. 사진을 쥔 손가락에 힘이 빠지면서 사진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멀리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만 지켜본 거였습니다. 입학식에 와 있었으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사진 한 장만 찍고 돌아간 거였어요. 지환이 편지 묶음을 집어들었습니다. 묶음이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17년치의 무게였습니다. 붙이지 못한 편지들, 전하지 못한 말들, 도착하지 못한 마음들이 노란 고무줄 안에 눌려 있었어요. 지환은 한참 동안 그 묶음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용서하겠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17년은 편지 몇 통으로 메꿔지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엄마의 부서진 어깨도 자기가 혼자 서 있던 입학식 날도 아빠 없이 보낸 수천 개의 밤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건 아니었다는 것. 멀리서라도 닿지 못하는 거리에서라도 이 사람은 계속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 그걸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창밖으로 들어오는 불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습니다. 지환이 고개를 들었어요. 재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재호의 눈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엄마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호의 눈에서 물기가 번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뭔가 말하려는 듯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지환은 그 모습을 더 보지 않으려는 듯 몸을 돌렸습니다. 편지 묶음을 가슴에 안고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문고리를 잡는 순간 등 뒤에서 재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맙다. 지환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재호는 닫힌 문을 바라보았어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방금 아들이 서 있던 자리를 내려다보았어요.
떠날 때 4살이었습니다. 두 팔로 안아도 넘치지 않던 작은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엄마를 지키겠다고, 엄마한테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아버지 대신 그 무거운 짐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든든하게 커 있었어요. 재호의 입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동시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웃으면서 우는 어떤 표정이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기특했어요. 그리고 미안했습니다. 아들이 저렇게까지 단단해져야 했던 건 아버지가 곁에 없었기 때문이니까요. 재호는 아무도 없는 방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오래 울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어요. 지화는 벽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에 고여있던 것이 한 줄기 흘러내렸어요. 지화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린 편지 묶음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가장 위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가지런한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미자에게. 지화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접힌 편지지가 나왔어요. 지환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고 있었지만 지환의 눈은 편지 위에 멈춰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환은 그 며칠 동안 편지를 읽었어요. 한 통씩 천천히요. 밤마다 방문을 닫고 이불 속에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엄마에게 쓴 편지, 자기에게 쓴 편지, 붙이지 못한 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글씨가 흔들리는 편지도 있었고 중간에 글자가 번져 있는 편지도 있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진 자리였어요. 지화는 그 번진 글씨 위에 자기 눈물을 또 떨어뜨렸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난 날 아침, 지화는 국수집 앞에 서 있었어요. 아직 문을 열기 전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지화는 유리문 너머로 주방에서 움직이는 엄마의 실루엣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부터 육수를 끓이고 있는 엄마의 등, 왼쪽 어깨를 한 번씩 주무르는 손. 17년 동안 매일 아침 반복된 풍경이었어요. 지화는 가슴에 편지 묶음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걸 엄마에게 보여주면 엄마가 17년 동안 닫아두었던 문이 열리는 거였어요. 그 문 뒤에서 무엇이 쏟아져 나올지 지환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 안고 갈 수 없었어요. 엄마에게는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지환이 문을 열었어요. 미자가 주방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지환은 대답하지 않고 홀로 걸어갔어요.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편지 묶음과 사진 몇 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미자가 국자를 든 채 지환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 지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번 크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세요. 국자가 미자의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스테인리스 국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쨍하는 소리를 냈어요. 미자는 국자를 줍지 않았습니다. 줍을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서 힘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미자가 싱크대 가장자리를 잡았어요. 손가락이 하얗게 변할 만큼 꽉 잡았습니다. 그래도 몸이 흔들렸어요. 뭐라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움직였어요. 지환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세요, 엄마. 미자의 무릎이 꺾였어요. 싱크대를 잡고 있던 손이 미끄러지면서 미자의 몸이 천천히 주방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주저앉은 거였어요. 지환이 달려가 엄마를 부축하려 했지만 미자는 손을 저었어요. 괜찮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아무도 건드리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미자는 바닥에 앉은 채 한참 동안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울고 있는 건지 숨이 막혀서 그런 건지 지환도 분간할 수 없었어요. 미자는 울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의 사망 통보를 받았을 때도
유해를 돌려받지 못했을 때도, 공사장에서 어깨 인대가 나갔을 때도 울지 않았어요. 17년 동안 단 한 번도 사람 앞에서 무너진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미자가 지금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깨가 멈추지 않고 떨리고 있었어요. 17년 동안 봉인해 둔 것이 한꺼번에 풀려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미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젖어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어떻게 살아있어? 지환이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사고가 있었다는 것, 신원이 뒤바뀌었다는 것, 얼굴이 달라졌다는 것, 17년 동안 돌아오지 못한 이유를요. 그리고 지환이 말했습니다. 엄마, 매일 구석자리에 앉아서 국수 드시던 그 손님 있잖아. 미자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분이에요. 미자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매일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국수를 말아줬던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도 없이 10,000원을 내고 나가던 사람. 미자가 직접 끓인 육수를 한 숟갈도 남기지 않고 먹던 사람. 그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코앞에 있었는데 몰랐습니다. 매일 마주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미자의 손이 자기 입을 막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지환이 조용히 말했어요. 오라고 했어요. 오늘 여기로. 미자가 한참 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훔치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비틀거렸지만 지환의 손을 잡고 버텼습니다. 미자는 수도꼭지를 틀어 얼굴에 물을 끼얹었어요. 행주로 얼굴을 닦고 앞치마를 다시 여몄습니다. 엉망이 된 얼굴을 수습하는 게 아니었어요. 남편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였습니다. 오후였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 가게 안에는 미자와 지환만 남아 있었어요.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렸어요. 재호가 서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한 발짝도 들어오지 못한 채 멈춰 있었어요. 미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자도 재호를 바라보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17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재호의 얼굴은 달라져 있었어요. 미자가 기억하는 남편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미자의 시선이 재호의 얼굴에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미자의 눈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재호의 어깨를 지나 팔을 지나 손에 닿았어요. 오른손이었습니다. 중지가 살짝 바깥쪽으로 휘어져 있었어요. 소매 끝 사이로 손목 안쪽이 보였습니다. 삼각형 모양의 점 3개가 찍혀 있었어요. 미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손을 알고 있었어요. 이 세상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손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자기 손을 잡아주던 손. 갓난아기 지환을 조심스럽게 안아 올리던 손.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흔들던 손. 17년 동안 기억 속에만 있던 그 손이 지금 눈앞에 있었어요. 미자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떨리는 손을 뻗어 재호의 오른손을 잡았어요.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미자의 손이 작고 거칠었어요. 17년 동안 면을 삶고 국자를 잡고 폐자재를 나르던 손이었습니다. 재호의 손은 크고 따뜻했어요. 두 사람의 손이 함께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자가 입을 열었어요. 밥은 먹고 다녔어? 그 한마디였습니다. 원망도 아니고 추궁도 아니었어요. 17년의 사연을 묻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밥은 먹고 다녔느냐고요. 살아있었으면 밥은 제대로 챙겨 먹었느냐고요. 그것이 미자의 첫마디였어요. 17년을 건너뛴 한 문장이었습니다. 재호의 얼굴이 무너졌어요. 국수집에서 매일 꾹 눌렀던 감정이, 골목에서 아들에게 원망을 듣고도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재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목 안에서 울음이 치밀어 올랐고 재호는 미자의 손을 잡은 채 고개를 숙이고 울었어요. 자야. 여보. 미안해. 재호가 어깨를 들썩이며 겨우 입을 뗐어요. 미자는 울고 있는 남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꼭 쥐고 있었어요. 미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지만 미자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울고 있는 모습은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혼자서 버텨왔는지 17년 동안 자기만 힘들었던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도 같은 시간을 혼자 견뎌온 거였습니다. 돌아오고 싶었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가족이 보고 싶었는데 멀리서밖에 바라보지 못하고 붙이지 못한 편지만 쌓아가며 17년을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미자가 재호의 손을 꼭 한 번 쥐었다 놓았습니다. 등을 돌려 주방으로 걸어갔어요. 눈물을 훔치며 앞치마를 다시 여몄습니다. 앉아요. 당신 좋아하는 국수 줄게. 재호가 눈물을 손등으로 닦았어요. 그리고 구석 창가 자리로 갔습니다. 매일 앉던 그 자리였어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숨어서 앉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돌아온 사람이 앉는 자리였어요. 미자가 면을 삶기 시작했습니다. 육수를 떠서 그릇에 붓고 삶은 면을 건져 올렸어요. 왼쪽 어깨가 욱신거렸지만 오늘은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미자의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지환이 카운터에서 나왔습니다. 엄마가 말아낸 국수 그릇을 들고 홀로 걸어갔어요. 구석 자리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앞에 국수를 내려놓았어요. 뜨거운 김이 두 사람 사이로 피어올랐습니다. 지환은 그릇을 내려놓고도 한 발짝 물러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재호가 고개를 들어 아들을 올려다보았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환의 입술이 떨렸어요. 뭔가 말하려는 듯 입이 벌어졌다가 다물렸습니다. 대신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재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호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수를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어요. 17년 전과 같은 맛이었습니다. 처음 이 자리에 앉아 한 숟갈을 떴을 때 꼭 참아야 했던 그 맛.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그 맛이 오늘은 참지 않아도 되었어요. 재호의 눈에 다시 물기가 올라왔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었어요. 눈물이 흐르는 채로 국수를 먹었습니다. 미자가 주방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편이 자기가 끓인 국수를 먹고 있었습니다. 17년 만이었어요. 미자는 면을 두 그릇 더 말았습니다. 하나는 지환 것, 하나는 자기 것이었어요. 그릇을 들고 홀로 나왔습니다. 지환의 앞에 한 그릇을 놓고 재호의 맞은편에 자기 그릇을 내려놓았어요. 앞치마를 풀고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지환이 미자를 바라보았어요. 미자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앉으라는 뜻이었어요. 지환이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작은 테이블 위에 국수 세 그릇이 놓여 있었어요. 김이 피어올라 세 사람의 얼굴 사이를 떠다녔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미자가 젓가락을 들었고 지환이 따라 들었고 재호가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국수를 먹었어요. 후루룩 면 넘어가는 소리,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그것뿐이었습니다. 거창한 화해의 말도 다시 시작하자는 약속도 없었어요. 하지만 17년 만에 세 식구가 한 테이블에 앉아 같은 국수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이 가게 안 공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미자가 한번 재호의 그릇을 쳐다보았습니다. 많이 비어 있었어요.
미자가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주방으로 가더니 국자로 육수를 떠서 재호의 그릇에 부었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17년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요. 재호의 숟가락이 멈췄어요.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지화는 자기 그릇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웠어요. 이 가족은 국수 한 그릇에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17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살아온 세상도 달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미자는 남편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손은 알아보았어요. 어쩌면 진짜 사람을 알아보는 건 눈이 아니라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시간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미자의 첫마디는 밥은 먹고 다녔어? 였습니다. 17년의 서운함보다 상대의 안부가 먼저 나오는 것. 그게 가족이 아닐까요? 여러분에게도 지금 당장 안부를 묻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오래 연락하지 못한 사람, 서운함 때문에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전화해서 잘 지내냐고 한마디만 먼저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그 한마디면 충분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하나하나 소중하게 읽고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사연 그리다였습니다.